제이미와 제니스의 JJ 팝콘 톡. 안녕하세요, 제이미 씨. 안녕하세요, 제니스 씨. JJ 팝콘 토크가 플랫폼이 조금 늘어났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매번 에피소드마다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구독도 좀 부탁을 드리고, 좋아요도 좀 부탁을 같이 드릴게요. 의외로 저희가 여기저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넓게 올려놨으니까 여기저기에서 찾아보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에피소드 업데이트하는 소식을 인스타그램에 있는 계정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거기 주소를 드리면은 JJ _ 팝콘 _ 토크 영어로 쓰면 되거든요. 여기에 뭐 에피소드 새로 올라가는 소식이나 뭐 다른 기타 영화 관련 소식을 올리고 있으니까 여기다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보고 답변도 드리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페이트리언이라고 이 사이트에 먼저 에피소드를 올리고 있어요. 여기는 www.patreon.com 그리고 여기서 JJ 팝콘 토크를 영어로 한 단어로 붙여가지고 쓰시면 되거든요. 거기에서는 먼저 에피소드를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채널을 JJ 팝콘 토크로 만들어 놨고요. 유튜브 채널로도 JJ 팝콘 토크 만들어 놨습니다. 유튜브 경우는 영어로 쓰시면 되고요. 네이버 경우는 JJ만 알파벳이고 팝콘 토크는 한글로 돼 있습니다. 네, 한글로 일단 쳐보고 안 나오시면 영어로 쳐주세요. 그래서 갑자기 뭐 이런 걸 듣는 분들은 대체 얘네들은 누구지? 뭐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업데이트하는 영화나 시리즈 경우에는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것도 가끔 있긴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서도 접하실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있으면 그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많이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를 계속 해주시는 분들께는 늘 감사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100회도 넘기고 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랬군요. 그랬나요? 네. 저 오늘 말씀을 드릴 작품은 넷플릭스에서 얼마 전에 시즌2를 소개한 엄브렐라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와, 사실 저는 좀 뒤늦게 이 시리즈를 봤습니다. 그럼 뭐 제 책임이 가장 커요? 너무 단호하게 작년에 말씀하셨죠. 제가 굉장히 심하게 시즌1 후져 보지 마!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에피소드가 꽤 많더라고요. 많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일단 마음을 다잡고선 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시리즈는. 그렇죠. 그런데 뭐 구태여 재미없는 거 볼 필요는 없다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먼저 본 다음에 제니스 씨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시즌2를 딱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보라고 그랬더니 제니스 씨는 갑자기 시즌1이랑 2를 한꺼번에 다 봐야지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무려 20편을 20시간을 봐야 하는데 이걸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 면에서 많았습니다.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 공식 사과 주시는 겁니까? 네네.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사과할 일까지는 없죠. 근데 뒤늦게라도 챙겨봐서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시간 관계상 이 시즌을 다 보지는 못하고요. 지금 1시즌을 다 보고 2시즌 초반에 있는 단계인데요. 그래서 제이미 씨가 무슨 말을 하실지 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일러는 안 되겠네.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그러면 안 되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네. 1시즌을 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고, 아니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1시즌에 대한 저와 제이미 씨의 좀 입장차가 있습니다, 현재. 예. 네. 그러면 간단하게 예. 시리즈의 큰 아크를 잡는 것보다는 캐릭터를 이해를 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시리즈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만화책을, 그러니까 코믹스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고 또 슈퍼히어로의 그런 포맷을 따고 있거든요. 그래서 캐릭터를 이해를 하면은 일단 이제 반쯤 이해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캐릭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7명이죠? 네, 엄브렐라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돈 많은 분이 애들을 7명을 입양을 해요. 근데 이들은 그냥 보통 아이들이 아니고 한날 한시에 태어난 애들이거든요. 근데 다 세계 각국에 퍼져서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7명을 입양을 한 겁니다. 만화책이나 시리즈를 정리를 한 곳을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1989년 10월 1일 날 43명의 아이들이 갑자기 태어나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임신하지 않았던 여자들이 갑자기 애를 출산을 하는 거죠. 그들이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7명을 입양을 해서 키우는데 이들이 이제 엄브렐러 아카데미 소속을 해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서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이들한테는 아버지라는 작자가 굉장히 못된 작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전형적인 가부장의 그 엘리트 꼰대의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군대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파워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을 하냐, 뭐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름 대신 번호를 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름이 대부분 생기긴 했는데 이름이 끝까지 없는 친구도 있거든요. 첫 번째로 넘버 원이 루서라는 캐릭터인데 이 친구는 슈퍼 파워가 있어요. 힘이 엄청 세. 그래가지고 웬만한 폭탄이 터져도 안 죽어.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 투는 디에고. 이 친구는 조금 슈퍼 파워라기보다는 좀 약해요. 그런 파워가. 자기가 잘 쓰는 칼이 있거든요. 무기를 자유자재로 이제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내가 슈퍼 파워를 갖는다면 그런 파워는 좀 별인 것 같기도 하고. 다들 근데 좀 파워들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애매모호하고 글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엑스맨이나 그런 마블 유니버스급의 슈퍼파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넘버 3는 앨리슨인데 이 친구는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할 수 있게 바꾸는 그런 힘이 있는 거야. 약간 주술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I heard a rumor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을 하고선 뭐 너 뭐뭐 해 이러면 이제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넘버 5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캐릭터 이름이 따로 없죠. 네, 그냥 5예요. 주구장창 넘버 5죠. 예.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이름이 없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가능한 것 같긴 해요. 굉장히 성격이 희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시간이나 순간 이동이 가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파워를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공부를 못한 상태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친구가 또 시즌2에서는 더 활약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5의 슈퍼파워는 수학 아니에요? 이게 계속 맨날 방정식 풀고 있던데 매스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인물처럼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가 좋은 사람 같은데 공간 이동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보다는 연륜이 많아서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집어드는 얘기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타임 트래블을 잘못해가지고 10대 때 몸에 지금 감금돼 있는 상태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렇죠. 그래서 행동이 상당히 재밌는 게 많아요. 아가 무슨 우유라도 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아가는 커피 마시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대사가 굉장히 많아서 자잘한 재미를 많이 주는 그런 캐릭터가 되겠죠. 미성년자처럼 보이지만 계속 술 마시고 있고 스트릿바 가서 있고 뭐 이런 장면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넘버 4를 제가 지금 건너뛰었거든요. 아, 숫자를 똑바로 세주세요. 네, 그 넘버 4를 건너뛴 이유는 넘버 네. 6랑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넘버 4는 클라우스라는 캐릭터인데 이 친구는 죽은 망자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죠. 근데 넘버 6가 벤이라는 캐릭터인데 이 넘버 6가 어렸을 때 죽고 말죠. 그래서 유일하게 대화가 가능한 인물이 클라우스가 되는 거예요. 넘버 4하고 넘버 6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버 7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바니아라는 캐릭터인데 이 친구는 시즌 1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예. 네.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다른 가족들하고 사이가 소원해지는 그런 캐릭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에 비해서 굉장히 능력이 없는, 그래서 열등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도 네,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또 가족들의 숨은 이야기를 폭로하는 그런 자서전도 내는 바람에 엄청 미움을 받잖아요, 식구들한테. 네네. 네, 그래서 왕따를 예. 당하는 대상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들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즌 1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발전을 시키지 못한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얘기한 식으로 이렇게 훑듯이 네. 이 캐릭터들의 이제 파워나 서로 간의 관계를 그러니까 소개해주는 정도로 끝이 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시즌 1은 안 봐도 될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데 시즌2가 되니까 이런 단점들이 다 커버가 되진 않았지만 제가 마음에 들던 캐릭터들이 엄청 잘 묘사가 됐어요. 그런 면에서 네. 시즌2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죠. 제니스 씨가 보기에는 시즌1이 어땠어요? 저는 캐릭터는 특별히 그렇게 크게 애정을 두고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들이 나오고, 일단은 저는 이 드라마에 되게 특이한 점이 뭔가 자세한 설명이 없이 그냥 훅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이야기로. 캐릭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사이가 안 좋고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이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쫓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그 에피소드가 더해질수록 대체 이것들이 무엇이었나 하나하나씩 튀어나오는 그 전개가 굉장히 잘 썼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급하게 보다 보니까 빈지 왓칭을 되게 심하게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예. 아, 그래요? 하루에 4-5개씩 막 봤는데. 예, 비슷합니다. 예. 예. 근데 저는 그 얘기 풀어나가는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설정 자체도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처음에 출발이 과거잖아요. 네. 현재가 아니고 과거인데 얘네가 원래 현재에 있던 사람들인데 과거에 있다가 갑자기 또 현재로 막 돌아갔다가 그리고 더 미래로 갔다가 막 이렇게 시간을 점프하면서 이야기를 펼치는데 그 기술이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중심이 잡아주는 인물은 이제 5라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5가 계속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뭔가 계속 꼬이고 얘가 무언가를 봤기 때문에 계속 이제 종말이 며칠 안 남았다. 이렇게 와가지고 막 무슨 마감일 주듯이 너 앞으로 열흘 이내에 종말을 막아야 된다.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황당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슈퍼히어로라고 해도. 그 시즌2에서도 그러잖아요. 예, 계속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더라고요. 걔는 맨날 바빠. 맨날 바쁘고 급해. 예. 그래서 그런 설정도 재밌고, 그리고 이 얘기가 알고 보니까 슈퍼히어로들이긴 한데, 엑스맨 쪽보다는 약간 왓치맨스러운 슈퍼히어로들이고, 맞아요. 애들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자기 트라우마 때문에 또 서로 친하지도 않고, 뭐 이런 약간 좀 문제 많은 콩가루 집안이라는 거? 그래서 가족 드라마가 있다는 게 좀 되게 재밌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이미 씨 말대로 뭔가 이렇게 애정이 많이 가는 캐릭터라던가 이런 거는 있지는 않았고요. 뭐 있다고 한다면 5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그래서 이야기의 시실과 날실을 엮고 다니기 때문에 그 캐릭터에게 주목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애가 이제 노인처럼
계속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재밌는 부분이 많아서 눈에 띄고요. 그리고 클라우스라는 그 귀신 보는 친구가 외모상으로 되게 좀 비주얼적인 재미를 주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 친구를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해요. 정가는 캐릭터가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저 넘버 4 클라우스 예. 너무 재밌잖아요. 연기 잘하고. 그렇죠. 계속 이제 깨어있는 시간에는 마약에 쩔어서 사는, 그리고 약간 계속 하이인 상태의 캐릭터. 근데 이 친구를 제가 원래부터 되게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눈여겨보고 계셨군요, 역시. 네. 그 영국에서도 예전에 예. 굉장히, 그러니까 컨셉 자체는 비슷한 그런 시리즈가 있었어요. 미스피치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했었던 시리즈인데, 여기서도 갑자기 슈퍼파워 생기는 그런 캐릭터들이 나오거든요. 네.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야, 이 친구가. 그렇군요. 네, 거기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외모도 일단 좀 눈에 들어오는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는 좀, 예, 그런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컬러풀하잖아요, 연기가. 예. 그리고 거기에 맞게 막 의상도 굉장히 특이하고 시즌2에 보면은 더 희한한 거 많이 입고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아, 기대됩니다. 클라우스 의상 언제나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넘버 5는 이 친구가 진짜 어린 친구잖아요. 저는 그래도 나이가 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10대더라고요. 어리네. 예, 2003년생이래요. 너무 어린애거든. 근데 연기를 너무 능청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예. 분명히 노인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아. 아, 어쩜 연기하는 이렇게 거 보면은. 어린 친구가 연기를 잘하는지. 연기도 잘하고, 여기에 캐스트된 배우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원작 코믹스를 좋아하던 그런 배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네. 나이대가 딱 맞는 거지. 만화책 그렇네요. 열심히 읽을 그런 나이대니까 이 오디션을 보기 전부터도 이 만화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배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디션 보러 갈 때도 준비를 확실히 하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현장에서는 미성년자여서 제약이 많대요. 예, 미성년자의 노동 시간도 지켜야 되고, 그 총격신 할 때 미성년자가 거기 있으면 안 된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대역을 써야 한대요. 그래서 약간 제약이 많은데, 그런 거 티 하나도 안 나고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럼 뭐 그런 거는 잘 해줬네. 그런 거 가려주면은 좋죠. 아역 배우들이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딱딱 지켜주면은 진짜 뭐 그렇게 일을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캐릭터 자체가 그냥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은 네, 그런 아저씨인데 참 네. 어쩜 이렇게 귀신같이 연기를 하는지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 가족의 이제 대치가 되는 악역이라고도 그럴 수 있는 캐릭터들이 또 있잖아요. 악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들이어가지고. 근데 시즌 1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이 있는가 하면 시즌 2에서 또 나오는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더 핸들러 역할을 하는 케이트 월시가 있잖아요. 아, 예, 이분도 이제 클라우스만큼이나 의상 보는 재미가 있으신 분인데. 오, 진짜 이 언니 다시 봤어. 예.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야. 그레이 아나토미에서 나왔던가요? 그러니까 그런 예. 데에서 예. 보여주지 못했던 이 다채로운 색깔이 있는 연기가 막 나오는 거지, 여기서. 네. 거기에다가 의상까지 그렇게 계속 예. 갈아입고 나오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이 설정의 재밌는 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시간 밖에서 시간을 관리하는 어떤 사기업이 있다는 게 되게 재밌는 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제 케이트 월시가 맡은 더 핸들러는 그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계속 이제 그 사람들 보내가지고 타임 트래블링 하게 하면서 이제 관리하고 이런 역할인데 항상 그 보스다운 의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등장할 때 항상 빨간 하일부터 이렇게 잡히는 그런 분이죠. 네. 아, 제가 그래도 시즌 1은 별로 재미없었는데 시즌 2가 재미있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넘버 6를 맡은 벤이죠. 벤 캐릭터를 맡은 저스틴 H. 민이라는 한인 배우가 있어요. 코리안 아메리칸 배우가 있는데 이 친구 역할이 시즌 1에서는 굉장히 미비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비중이 늘었어요? 캐릭터가 커졌어, 시즌 2에서는. 그렇구나. 유령으로 이렇게 약간 잠깐씩만 나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즌 1에서는 시리즈 레귤러 캐스트가 아니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reoccurring 캐릭터라고 그래서 자주 등장을 하는 캐릭터지 레귤러 캐스트가 아니었던 거지. 그런데 이제 비중이 작으니까 레귤러 캐스트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시즌 2에는 레귤러 캐스트로 초대를 다시 받은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비중이 시즌 2에서는 엄청 커졌었고, 그리고 비중이 커진 만큼 얘기가 굉장히 탄탄하고 가슴 아픈 내용들도 있고 너무 좋았었어요. 그렇군요. 작가들이나 이 쇼러너가 캐릭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다음에 저스틴 H. 민이라는 배우가 인기가 엄청 많아져서 지금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이 밀리언이 넘어갔더라고요, 지금. 그렇군요. 예. GQ 매거진에서 단독 인터뷰를 해서 올리고 또 그 보도가 나가니까 한국 미디어 쪽에서도 이제 눈길을 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이 친구에 대해서 기사를 쓰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버즈피드라고 거기서는 이 저스틴 민의 섹시함에 대해서 우리는 논해야 된다면서 그 인스타그램 사진을 바탕으로 얼마나 멋있니? 이건 더 이쁘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인스타그램 피드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야. 이 에이시안 캐릭터들이 섹시함과는 좀 거리가 먼 캐릭터들 많이 맞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섹시함이 대두가 되는 캐릭터로 인기를 얻는 걸 보면은 너무, 뭐 내가 한 건 없지만 좋아.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저스틴 H. 민이 애프터 양이라는 영화에 출연하는데, 이 영화 감독이 코고나다라고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컬럼버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예. 존 나오는 2017년 작품인데, 이 영화 감독이 감독한 영화거든요. 네, 콜린 페럴하고 같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영화도 너무 기대가 되는 거야. 거기서 하면 로봇으로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애프터 양이라는 내용인데, 양이라는 캐릭터거든요. 이 사람이 맡은 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네. 기대가 엄청 많이 되는 배우예요. 그리고 인기가 많아져서 너무 행복해. 나도 같이 행복해. 알고 보니까 원래 배우도 아니었고 뭐 기자와 사진 기자를 하다가 커리어를 변경한 케이스라고 하는데 완전 성공적이에요. 그러게요. 근데 뭐 무명으로 한 8년 정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굉장히 잘 풀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식당 가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음식도 공짜로 주고 그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게 반찬 이렇게 갖다 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분들도 넷플릭스에서 엄브렐라 아카데미를 많이 보실까 모르겠는데 캘리포니아에 이제 한인타운을 많이 가실 테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는데, 미국에서 발행되는 한국 신문에 이 친구 기사가 나간 거예요. 한국말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그 기사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친구한테 보내줬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진을 갖다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 보라고, 너 사진 여기 나왔다고, 기사 나왔다고 막 이러면서 보내주셨대. 그러면서 아니 아버지, 여지까지 제가 일한 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 한국말로 기사가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가요? 막 이런 되게 식으로. 한국 아버지 같네요. 네, 그렇게 재미있게 인스타그램에 또 올렸더라고. 해가지고 그거 보면서 너무 웃었었어. 왜냐면은 저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 그 아티스트들인데 이 부모님들이 자기가 뭘 하는지 잘 모르지만 한국 신문에 기사가 나가면은 그제서야 자랑스러워 하신다고 막 이러더라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보면은 여기 약간 좀 편견일 수 있겠습니다만 좀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이제 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자식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능 이런 거를 좋아한다 이러면은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언론에 나왔다는 얘기는 유명해졌다는 거니까. 그것도 한국말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예.
저는 다른 캐릭터도 되게 눈에 띄었는데 이 엄브렐라 아카데미의 5를 쫓는 더 커미션의 직원들 있잖아요. 네. 계속 이게 직원들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 불만도 좀 많고 노동 강도가 세다고 좀 투덜거리면서 다니는 네. 이제 헤이즈라고 차차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헤이즈를 맡은 남자 배우가 캐머런 브리튼이라는 배우인데 이분이 마인드헌터에서 에드 캠퍼를 했던 분이었다고 그래가지고 좀 깜짝 맞아요. 놀랐어요. 맞아. 소름 쫙쫙 돋았던 연기했던 그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캐릭터로 또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게.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못 알아보다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러고선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러고선 이거 진짜 맞아 이러고선 찾아봤더니 맞더라고요. 그래서 네. 세상에 막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진짜 그 마인드 헌터에서 에드 캠퍼를 보시고 이분을 보신다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차차 역할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인 메리 제이 블라이즈가 맡았는데 네. 가끔씩 연기를 하는데 이렇게 진짜 본격적으로 연기하는 건 좀 처음 봤거든요. 그것도 이제 액션 연기를 하는 건데 꽤 괜찮았어요. 너무 재밌었고 차차라는 이름도 되게 마음에 들고 네, 헤이즈하고 차차 같은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더 좀 만화적인 캐릭터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피카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피카츄를 보면은 항상 피카츄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로켓단이 있어요. 네. 뭔가 피카츄를 잡고 싶은데 허술하게 준비해가지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이런 개그를 계속 보여주는 악당 캐릭터들인데 이 헤이즐과 차차 콤비를 보는데 그 로켓단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요 시리즈에 굉장히 만화적인 양념을 더해주는 그런 캐릭터들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시즌2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게 시즌1은 배경이 2019년이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또 과거에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과거인지는 얘기 안 하고 갑자기 현재로 떠가버렸죠. 네, 근데 시즌1에서는 현재가 2019년이었었는데, 네. 이게 무슨 일로 인하여,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또 이제 다른 시간으로 가게 되는데, 그 시간이 1963년 달러스가 되겠죠. 네, 그것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죽기 직전. 저 시즌2를 제가 너무 재미있게 본 이유는 시즌1에서 너무 실망을 했었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실망하셨던 거죠? 일단 저한테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야기 자체가 조금 너무 엉성한 그런 플랫 라인이었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캐릭터들이 너무 이렇게 산만하고 제대로 묘사가 안 됐으면 이렇게 여기서는 넘버를 붙여놓은 만큼 넘버 1, 2, 3가 조금 메이저로 많이 다뤄졌었잖아요. 시즌 1에서는. 네. 그런데 그 배우들이 연기를 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캐릭터 자체도 너무 재미가 없고 특히 제일 눈에 거슬렸던 게 넘버 1하고 넘버 3였었거든요. 넘버 3가 누군가요? 까먹었습니다. 그 앨리슨. 아, 예, 앨리슨. 커플이네요. 네. 네. 그 캐릭터들이 너무 엉성해요. 넘버 1의 경우는 별로 필요 없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멍청한 데다가 굉장히 모든 게 둔해요. 감각 같은 것도 둔하고. 좀 착한 캐릭터라고 할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좀 멍청함에 가까운 것 같고 네, 넘버 3의 경우는 결혼을 해가지고 이혼은 했지만 아이까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애엄마가 아이에 대한 그런 얘기가 그렇게 별로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전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애엄마처럼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엄마들이 다 엄마처럼 행동하지는 않지만 실제에서도 그런 면에서 더한데 시즌2에서는 더 심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시즌1에서는 스트레스까지? 네.
저는 이제 정 붙일 때가 있어야지 네.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붙일 때가 너무 조금밖에 없는 거야. 네. 그랬었는데 시즌2는 이제 보는 방식을 바꾸기로 한 거지. 네. 그렇게 짜증나는 캐릭터는 개무시를 하고 보자. 음. 일단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캐릭터들과 새로 나온 캐릭터들 네. 거기에 집중을 하자 이러고선 봤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그 캐릭터들이 훨씬 더 잘 묘사가 됐어요. 이번 시즌에 시즌 1보다. 네, 네. 그래서 그 캐릭터들에 집중을 해가지고 봤더니 넘버 1, 2, 3가 좀 기분 나쁘게 굴고 뭐 그러는 거는 별로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덕분에 재미있게 볼 수 있었고 네. 그리고 클라우스하고 벤 얘기가 훨씬 더 잘 묘사가 됐거든요. 이번 인기 캐릭터들인 것 시즌에서는. 같아요. 예. 훨씬 비중이 커졌는데 예. 진짜 재밌었어요. 시즌2에서 클라우스하고 벤하고 말싸움이 붙어가지고 네. 나중에 길바닥에서 뒹굴면서 치고받고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 보니까 예전에 우리 그 브리짓 존스 다이어리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휴 그랜트하고 코닌 퍼스가 막 제대로 발길질이나 주먹질 못하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너무 웃겼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싸움 장면 중에 하나인데 영화들 중에서 그런 식으로 되게 엉성하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형제들이니까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묘사를 굉장히 이번 시즌에서는 훨씬 더 시즌 1보다 잘한 것 같아서 좋았었고 그리고 새로 등장한 캐릭터 중에서는 릴라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네. 이 캐릭터도 굉장히 재밌어요. 혹시 초반에 나왔던 그 여자 캐릭터인가요? 네네네. 네. 그 디에고랑 같이 나오는 캐릭터인데 예. 이 캐릭터도 굉장히 재미있고 이 얘기를 하면은 굉장한 스포일러가 될런지 몰라도 더 핸들러가 또 시즌2에서 나오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시즌2에서 그 언니 의상 더 재밌어요. 되게 시즌1 기대되는 전가라예요. 부분인데요. 예. 거기에다가 이 말도 독사처럼 뱉는 게 강도가 네. 더 높아진 거지. 네. 너무 재밌는 캐릭터야. 그런 자잘한 재미들이 많아져서 진짜 즐겁게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제이미 씨가 네. 이 시리즈 자체를 재미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인지 정말 어떤 기대도 없이 봤던 것 같아요. 배우들이 외모적으로 그렇게 눈에 띄는 배우들도 없고, 약간 큰 기대 없이 봤는데, 제가 재밌게 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 시리즈를 그냥 슈퍼히어로적인 기대를 안 가지고 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얘네들이 슈퍼히어로인데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액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대단한 특수효과가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것 자체를 저는 아예 기대를 안 했던 거죠. 왜냐면 원작 자체도 모르고 뭐 관심도 없었고 그냥 이게 틀어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이미 깔려져 있는 어떤 그런 설정들에 좀 더 설득이 돼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말을 막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근데 그게 또 약간 못 믿어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이런 데다가 너무 이렇게 내부의 그 감정 문제와 관계 문제가 정리가 안 된 상태들이 많아가지고 슈퍼히어로물이 아니고 그냥 가족 영화네 뭐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고 제일 깜짝 놀랐던 부분은 그런 드라마 치고는 촬영을 되게 잘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미술도 꽤 뭐 그런 세팅 안에서는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약간 커미션 쪽 보면은 고전적인 SF 느낌 나도록 또 이렇게 좀 색채를 더했잖아요. 예전에 뭐 브라질이라던가 그런 스타일 좀 아기자기한 스타일 같은 것도 보여주고 촬영이 되게 심도가 깊은 렌즈를 써가지고 그 공간감을 되게 크게 주는데 저는 뭐 TV 드라마에서 뭐 이 정도의 촬영을 할 일인가 하고 좀 찾아봤는데 얼터드 카본을 찍었던 촬영팀이 촬영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얼터드 카본이랑 그리고 파고의 두 번째 시즌을 찍었던 그 카메라맨들이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한 결과인데 디지털 카메라 중에서는 지금 현재 제일 화소수가 높은 알렉사 65라는 카메라로
촬영을 했고 초광각 렌즈로 좀 촬영을 했어요. 저는 그 디포커스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좀 넉넉히 보다가 굉장히 이제 대칭 구조로 찍는데 여기서 딱 약간 떠오르는 게 이제 웨스 앤더슨이었거든요. 웨스 앤더슨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그 주인공이 뭔가 첩첩한 배경을 배경으로 대칭으로 딱 되게 이제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컨셉 자체를 이게 약간 문제가 많은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웨스 앤더슨이 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영화를 찍잖아요. 그래서 참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맨이 받았던 주문이 웨스 앤더슨이 배틀 로얄을 만났을 때 근데 거기에 파고의 블랙 유머를 더했다고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주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좀 슈퍼히어로 영화로 보기보다는 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더 좀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까먹었는데 하나 더 제가 시즌2를 좋아하는 점이 있거든요. 네. 이게 시대가 1960년대 초반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왔는데 그 많은 캐릭터들이 전부 다 60년대에 맞지 않는 아웃캐스트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차별 같은 것도 여전히 있고 뭐 1시즌에도 잠깐 언급이 되긴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면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백인이고 남자고 그렇다고 그래도 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아웃캐스트라는 점이 너무 재미있었고 모두 식구 전체가 거기다가 이제 클라우스는 굉장히 많은 부와 명예까지 얻게 되는 그런 캐릭터로 묘사가 되는데 사이비 교주가 되는 바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저는 얘기 전개에 너무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뭐 1시즌이 약간 얘네들이 어떤 사연을 가진 애들인지에 대한 어떤 세팅을 해준다면 이제 이 시즌에서는 이 캐릭터들이 다른 환경에 놓였을 때는 뭐라고 그럴까요? 장애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힘겨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나 뭐 이런 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걸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저의 생각으로는 개인적이지만 이야기 전개 자체가 시즌2에서는 월등히 좋아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시즌1에서 밑작업을 성공적이지 못하게 했다면 거기에도 불구하고 시즌2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이 상승 효과를 본 결과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유독 마음에 안 드는 캐릭터가 있어요. 얘기 전개 자체도. 계속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군요. 네, 이거는 넘버 1이나 2나 3도 아니고 넘버 7. 넘버 7이 누군가요? 바냐. 따로 노는 캐릭터죠. 엘렌 페이지인데 시즌 1에서도 굉장히 뭐랄까 소극적이고 뭐 보기 불편한 캐릭터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컨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커믹스에서도 그랬었고 그런데 시즌2에서 보면은 이 바니아 캐릭터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냥 엘렌 페이지가 자기 연기하는 것 같은 거 있죠. 그럼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보면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갑자기 바니아는 없어지고 엘렌 페이지가 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뭘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이 엘렌 페이지가 연기를 잘하는 배우인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뭐라 하나 늘 불만에 가득 차 있는 듯한 그런 캐릭터에 갇혀서 나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엄브렐라 아카데미에서 제일 지명도가 높은 그런 배우인데요. 솔직히 이 시리즈를 처음 보기 시작한 이유도 엘렌 페이지하고 넘버 4 있잖아요. 라벌 시안 때문에 보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엘렌 페이지한테 굉장히 크게 실망을 하고 다른 새로운 배우들을 발견하는 기회가 됐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엘렌 페이지가 저는 1시즌 마지막에 그렇게 좀 어떻게 아무튼 나오는 게 너무 갑자기 급작스럽다는 느낌은 좀 들었거든요. 천천히 해도 되는데 이야기를 진행시키다 보니까 너무 기능적으로 써먹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오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시즌으로 넘어가서는 기억상실증으로 나오더라고요. 기억상실증을 빌미삼아 본인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야. 아, 그런 건가요? 예전에 네. 다 잊고 음. 자기 자신을 그대로.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건 뭘까 막 이런 생각이 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원래 예. 오리지널 코믹스를 예. 그 예전에 그 마이 케미컬 로맨스에서 이제 리드 싱어인 제랄드 웨이가 했잖아요. 스토리를 담당을 진짜 했잖아요. 모르고 있다가 음. 이거 찾다가 그 얘기 듣고서 다시 한번 이렇게 봤어요. 정말 그 제러드? 막 이러면서 정말이야? 지금 뭐 많이 나이가 들긴 했어요. 예. 그리고 뭐 체중도 많이 는 것 같은데 예. 이제는 이제 만화 작가로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야기를 잘 쓰는 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저는 원작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처음에 발표했을 때 모르겠어요. 그 2000년대에 엄청난 인기 록밴드였고 마이 케미컬 로맨스가 그래서 뭐 그 팬덤에 힘입어서 만화 책도 그 효과를 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는 생각했거든요. 물론 원작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저도 원작을 읽지는 않았었는데 굉장히 시리즈가 원작에 충실하게 아답테이션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즌 2에서는 약간 변형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가 꼼꼼하거나 캐릭터가 잘 묘사된 그런 작품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실망이 들었었는데 시즌2에서는 약간 나아진 거죠. 얘기 면에서도 확실히 뭐 2019년이라는 세팅이 현재라고 그러긴 하지만 약간 미래적인 성향도 좀 있긴 했었거든요. 시즌1에서. 그런데 시즌2에서는 1963년이라는 이제 완전 과거로 돌아간 거니까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뭐라 그러나 안정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백 투 더 퓨처 같은 경우에도 과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팅 자체에서 느껴지는 그런 이제 안정감이나 뭐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얘기 전개에서 약간의 변형을 주면서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즌2에서는. 저는 아직 시즌2를 다 보지 못하고 초반에 있습니다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지금 되게 다양한 구성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슈퍼히어로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이 캐릭터들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그런 캐릭터들이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굉장히 차별이 심하고 편견이 심한 사회에서 어떻게 부딪히면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저는 제일 기대가 돼요. 아, 제일 재밌는 부분이 넘버 4하고 넘버 6거든요. 클라우스하고 벤. 네. 둘이서 호흡이 너무 잘 맞아. 아, 계속 뭐 붙어 다니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클라우스가 컬트 멤버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노래 가사들이거든요. 그런 거 잡아내는 것도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좋은 말이라고 이제 컬트 멤버들 이제 자기 추앙하는 신자들한테 해주는데 듣고 보면은 노래 가사인 거야. 그리고 제일 웃긴 게 그 컬트 멤버들을 이렇게 통칭을 해가지고 이름을 붙인 게 Destiny's Children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너무 웃기는 거야.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패러디인가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좋은 충고의 말을 해준다면 하는 게 다들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노래의 가사 막 이런 거지. 그게 아무래도 원작자가 뮤지션이다 보니까 음악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클라우스가 제 제러드 웨이와 좀 비슷한 캐릭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 그래요? 나름 글램록한 그런 밴드였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나름 초반에는 좀 꽃미남 밴드라고 이렇게 눈총을 받았는데 뒤로 갈수록 살이 찌는 바람에 놀림도 받고 그랬거든요. 저는 근데 헬레나라는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을 조금 좋아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커리어 전환에는 성공을 해서 그러게요. 지금 스파이더맨 얼터너티브 유니버스 버전도 써가지고 그 왜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일본 캐릭터 생각나세요? 페니 파커가 등장을 했는데 약간 일본 만화스럽게 나오는 그 여자 스파이더맨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제러드가 만든 캐릭터래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음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시리즈가 또 사운드 트랙이 또 굉장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하여간 넷플릭스 돈 진짜 많아. 그 1시즌을 보다가 보면은 음. 익숙한 노래 중에 하나로서 이제 터틀즈의 해피 투게더가 리메이크가 되는 버전이 나오는데 네. 알고 봤더니 그거를 이제 제러드 웨이가 불렀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누가 불렀나 몰랐었네. 했더니 예. 그 시즌2에서는 기억에 남는 사운드트랙이 있으세요? 제가 시즌 2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음. 시즌 2의 문을 열어 젖혔던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가 일단 생각이 나고요. 저 여기에도 예. 굉장히 노래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 시즌에도. 예. 그런데 이 중에서 저는 처음 듣는 노래였어요. 아, 예. 예, 근데 그 델호하고 존 오츠가 부른, 그러니까 이제 홀 앤 오츠죠. 네네. 그 부른 When the Morning Comes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후반부에 나와요. 그 노래가 되게 임팩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좋았어요. 1시즌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노래가 아까 말씀드린 해피투게더랑 라디오 헤드가 있었고 예. 티파니 있었잖아. 다 같이 티파니가 있었나요? 춤추는. 몰려서 볼 때 나왔나 보다. 아, 아이들이 전부 다 같이 따로따로 방에 나눠져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갑자기 티파니 노래를 한 사람이 트니까 전부 다 이제 어깨가 들썩들썩거리면서 네. 춤을 추는 장면이 있거든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것도. 이 외에도 그러니까 옛날 가수뿐만이 아니고 빅디프라고 제가 좋아하는 또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 노래가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실제로 출연했던 메리 제이 블라이즈 노래가 나온다던가 그렇게 해서 좀 되게 시대에 상관없이 음악을 고르는 것 같아요. 굳이. 근데 이 시즌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딱 시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시즌2에서도 굉장히 네. 다양하게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즐겁게 봤었고, 뭐 어쨌든 시즌 2도 빨리빨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또 제이미 씨가 추천을 하시다니 기대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저스틴 H민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연기도 좋고 이렇게 인스타그램 보니까 사람도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한국 배우들이 꽤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리고 저는 한국 배우들이 입체적으로 묘사된 그런 캐릭터를 맡았을 때 너무 기쁘거든요. 병풍처럼 아시아인 하나 끼워놓는 이런 식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Fast and Furious에서 성강이 나왔을 때도 너무 좋았었어요. 이번에 돌아오지 않나요? 죽었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려놨어요. 네. 그러니까 Fast and Furious에서만 가능한 얘기게 되겠죠. 거기는 불가능한 게 없잖아요. 그 얘기는 빌딩 사이로도 차가 날아다니니까 뭐. 그래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코고나다 감독의 콜럼버스에서도 나왔던 좌안초 있잖아요. 좌안초도 너무 잘 나가고 있잖아요. 캐릭터도 잘 맞고. 요즘에 자꾸 007 시켜달라고 팬들이 청원을 하고 있던데. 근데 그 얘기가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섹시하다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 저도 어떤 캐릭터들한테 이제 정을 붙이고 볼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커미션의 존재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나름 또 회사여가지고 이렇게 매니저가 또 압박도 받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전 좀 재밌는데 근데 솔직히 비즈니스 모델이 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돈을 버는 거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일 것 같은데. 굉장히 뭐 시즌2에서는 그 단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약간의 설명이 더해지면서 완벽하게 다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도 좀 더 재미있었고, 시즌1에 비해서 시즌2가 저는 너무 월등하게 좋았거든요. 현재 IMDb 평점은 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즌 1 때는 아예 IMDb 평점조차 보질 않아서 이게 원래 낮았다가 올라간 건지 원래 이렇게 높은 건지. 글쎄 시즌 1 나왔을 때는 이 정도로 회자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아, 그랬나요? 시리즈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시리즈가 스트리밍 시작한 게 7월 31일이거든요.
그러면은 넷플릭스의 특성이 나오자마자 빈지 워칭 끝날 때까지만 탑 10 안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사라지고 그러는 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네. 영화도 그렇고 시리즈도 그렇죠. 그렇고. 빨리빨리 사라져요. 네, 그리고 뭐 인기 있는 시리즈라고 해도 뭐 2주 이상 회자되고 막 이러는 게 없는데 지금 엄브렐라 아카데미가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탑 10 안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조금 전까지 제가 확인했던 게 4위에 올라가 있었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는 1위를 찍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밀렸는데 그래도 4위. 엄청난 거죠. 넷플릭스에서 이 정도로 순위에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아직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넷플릭스에서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시리즈 같아요. 돈 많이 쓰는 시리즈라는 게 좀 티가 많이 나고, 배우들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스트레인저 띵스 있잖아요? 기묘한 이야기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뭐 배우가 뭐 눈에 띄게 뭐 두드러진 배우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스트레인저 띵스만큼의 어떤 넷플릭스를 대표하는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이번 시즌은. 네. 제이미 씨가 이렇게 또, 극찬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재미없는 시리즈들도 많고, 시리즈를 한번 시작할 때 우리가 좀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과연 이거를 보는 게 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괜찮은 선택일까 이런 거 굉장히 걱정하면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고르잖아요. 근데 뭐 엄브렐라 아카데미 정도면 재밌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아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팝콘 지수를 이쯤에서 줘볼까요? 그럴까요? 네. 저는 넷플릭스를 계속 보시고 넷플릭스 시리즈를 좋아하신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넷플릭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별 3개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별이 아니군요. 팝콘 3개. 네. 저희 팝콘은 4개가 만점입니다. 네. 저는 시즌 1은 2개였었거든요. 네. 보거나 말거나 뭐 이런 거였군요. 그래서 하나 반 줄래다가 2개를 줬었는데 네. 시즌 2는 3개 주겠습니다. 굉장히 큰 발전이 있기는 했지만 아직도 전체적인 스토리 구조는 문제가 많고 일부 캐릭터는 개선이 안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시즌 3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보고 나니까 시즌 3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시즌 1에서는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었었거든요. 저는 주류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그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약간 사이드웨이처럼 그 주류 슈퍼히어로는 아니고 마이너 슈퍼히어로 이야기를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좀 재미를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3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같네요. 아, 그렇네요. 결론적으로는 같아졌군요. 네네네. 저 요즘에 정말 갇혀있다 보니까 되게 후회진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웬만하면 너그러워지는 인간이 되고 있나 봅니다. 좋은 점도 좀 있어야지. 갇혀 있는데. 예. 진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네요, 얘기가.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건강하게 볼거리들을 즐기는 나날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또 재미있는 시리즈 있으면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